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한국은행 금통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긴축 정책 가속화를 천명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한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계부채와 물가 또 대선 등 고려할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 속에서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 파장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장광수 거시경제본부장,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영 주임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열립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는데 사실 세 분은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얘기가 되는 것들은 역시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 두 가지의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글쎄 뭐 저는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으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인상으로? 있습니다. 예, 인상적으로. 뭐 역시 감안을 할 것들은 역시 물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5% 네, 연평균으로 봤을 때. 네. 근데 CPI 상승률이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보면 3%대로 올라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물가 안정 목표가 이제 2%인데 네. 2% 훨씬 초과한 수준이고, 높죠. 예, 당분간 이런 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 같고요. 이런 걸 그 감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뭐 이게 금융 불균형의 그 완화 뭐 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뒀던 것이 이제 물가 쪽으로 옮겨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정 교수님한테도 네.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상 동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답은 인상할 것 같고요. 인상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인상을 안 하고 한 템포 쉬고 요번에 인상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다음 금통위가 2월이거든요. 네. 2월이면 사실 대통령 선거 선거 거의 직전이죠. 직전에 이제 한 네. 보름 정도 전에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런 점도 있는데요. 뭐 어제 그 여론조사 뭐 채권 전문가들 채권 전문가들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동결을 예상했는데 절반 이상이. 네, 그거를 봐도 그렇고 왜 그런 예상을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지금 작년 8월하고 11월에 인상을 한 번씩 했었죠. 그때 인상했던 큰 원인이 이제 배경이 경제 회복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완만하게 계속 될 것이다 하는 전제를 깔아놓고 네. 이제 물가 상승이 있었고 또 하나 금융의 불균형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주열 총재께서 뒤에 후자 두 개는 지금 계속 가지고 가는데 그렇죠. 앞에 거 전제가 지금 좀 불안해지고 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게 일단 코로나 오미크론 이 확산 문제가 여부가 그때 작년 11월, 8월, 11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복지부 얘기로는 뭐 잠시 후에 뭐 또 브리핑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올 3월경에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 우리도 뭐 10,000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네. 아무리 그 정도가 심각성이 약하더라도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거 한 가지하고 또 국제 유가도 심상치 않아요. 지금 유가가 한동안 조금 하향 조정이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다가 다시 $80 이상으로 치솟았고 또 그 아이비들 국제 그 아이비 투자은행들이 네. 지금 발표하는 거를 보니까 JP 모건 같은 데는 $100 이상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한테는 아주 큰 직격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또 IMF가 우리나라 원래 작년 10월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022년 3.3% 예상을 했어요. 네. 우리 정부가 예상한 거는 3.1%고요. 지금 맞습니다. 3.1%고 IMF가 전망한 게 3.3%인데
이달 26일 이달 말에 이제 수정치 전망을 다시 내놓는데 그때는 3.3에서 아주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게 지금 또 한국의 경제 그래요? 전망이에요. 금년 2022년.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뭐 3%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우리가 2%대로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3%대를 고사하려고 그러는데 네, IMF에서 지금 수정치 전망을 3% 미만으로 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미국의 가지- 긴축 문제도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높아질 것 같고 하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왜 한 채권 템포 전문가들이 쉬어갈 수도. 저런 전망을 냈을까 그러니까요. 했을 때 일정 부분 좀 일리도 있다. 일리도 있는데 기존에 제가 뭐 했던 얘기 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치 네, 네. 올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쉽지가 않아졌어요. 사실 11월에 금리 인상, 지난해 11월에 금리 인상을 할 때만 해도 우리에서는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진행 중인 단계 속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됐었고 그 이후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이 되고 이제 거리두기가 또 강화되는 측면이 오면서 분명히 변수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저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해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채권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그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일단 최근에 그 코로나 이슈라든가 경기 불확실성, 경기 둔화 가능성, 특히 월드뱅크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냐면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그 미국의 그 연준의 그 테이퍼링 가속화가 이제 작년부터 빨라졌고 특히 최근에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 연준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 그 양적 긴축까지 또 언급하고 있어요. 유동성을 이제 그게 회수하는 방식이 퀀터티티브 되겠죠. 타이트닝이죠.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그 양적 긴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이제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하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좀 올려놔야 되지 않냐.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요. 좀 전에 우리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 대비하면 2.5%지만 그러니까요. 지난 10월 이후에 월별 그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 보게 되면 10월에 3.2%, 물가 상승률이겠죠. 예, 11월에 예. 물가 네. 상승률이 3.8%, 그러니까요. 12월에 3.7%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평균적으로 3.6%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수입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입 물가를 상승률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에 이전이 되는 전이 가능성이 있기 되죠. 때문에 네. 그 상승률을 보게 되면 작년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9%밖에 안 됐어요. 9%요? 9%. 근데 수입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게 되면 10월 이후에 거의 이제 36% 수준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4배 이상의 상승률이 이제 오르고 10월 있다는 이후에는 거는 전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었던 11월, 거네요. 12월 36%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가파라지고 있다는 네네. 거. 특히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얘기는 네. 대선이 지금 3월인데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번에 못 올리면 2월에 이제 금리 인상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요. 또 이주열 총재가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임기가 종료되잖아요. 끝나죠. 예. 그럼 공백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연준에서 계속 금리 올릴 때 우리는 공백기가 되면서 금리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보면 이번이 사실 그 올릴 수 있는 좀 마지막 적기다 기회일 수도 있다. 생각이 돼서 세 가지 측면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참 뭐 동결을 하는 것도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인상을 해도 이유가 충분히 존재를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향성은 올라가겠죠. 그쵸. 올해 안에 네. 금리를 아마 올릴 시점인 텐데 것 같아요. 시점하고 네. 속도겠죠. 그렇겠죠. 지금 하냐 네. 아니면은 뭐 2월에 예. 하는지 2월에 안 하면 또 4월에 하는 그렇죠. 단계를 거쳐야 여름, 되기 가을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시작 다시 올해 이제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면서 역시 제일 가만히 되고 걱정이 되는 건 물가인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0월 들어서는 3%대를 넘어서서 이제 3.7, 3.8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 말씀 주신 뭐 수입 물가들이 또 소비자 물가에 전이되는 그 간격을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은 이런 높은 물가가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역시 그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기준금리 조정의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융 불균형 쪽을 좀 더 강조했다면, 금융 안정 쪽을 강조했다면 이제 물가 안정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니냐. 무게 중심이 좀 옮겨진 그렇죠. 거군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 현상으로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공급망 병목 형상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왕률했던 그 수요가 그렇죠. 소비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일부 있고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네네. 그 경제의 불확실한 면하고 그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네. 사실은 이제 물가 쪽에 포인트를 둬야 될 시점이 아닌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좀 더 그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포커스를 물가 안정 쪽으로 좀 가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금 이제 그대로 뒀다가는 사실은 3%대 계속 유지되면서 금년도 이제 정부가 그 물가 상승률, CPI 상승률을 2.2%로 전망을 했잖아요. 예. 한국은행도 2.0% 전망했지만은 뭐 이 정도 그 현재 상태로 간다면은 사실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전망치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네, 그럼 크거든요. 잠시만요. 저희가 기준금리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세 분이 뭐 예상해 주셨던 것처럼 0.25% 포인트를 인상하는 결정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에 기준금리가 1%였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는 1.25%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됐고 뭐 아무래도 세 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처럼 물가에 대한 고민이 좀 반영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통화정책 결정문을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질 자세한 것 걸 같지만 알겠죠. 또 예. 이제 오늘 이제 금통이 끝나고 나서 이주열 이주열 총재가 총재의 발언도 이제 하고요. 기자간담회가 있을 텐데 아마 물가 쪽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오미크론이 좀 확산이 되고 뭐 그 2월, 3월 되면은 우리나라도 뭐 10,000명대를 넘었을 거다 하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은 네. 사실 오미크론에 의한 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네. 사실 생각보다는 그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러니까 우리 경제 실물 경제의 흐름에 큰 그 흐름을 바꿀 만한 정도의 충격은 없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물가를 좀 더 중시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오늘 하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도 아마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예상대로 뭐 네. 기준금리 인상을 하네요.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거예요. 예. 그 지금 나온 얘기 말고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환율 문제도 아마 고려가 됐을 것이다. 작년 이맘때 환율이 1,080원이었어요. 달러가. 1,100원도 안 됐던. 예,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뭐 얼마 전까지 1,200원 갔다가 지금 조금 주춤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미국하고 한국이 미국이 0에서 0.25, 한국이 이제 1.25니까 한 1% 스프레드가 있는데 그렇죠. 이 정도 그 환율 문제가 이제 미국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우리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 2.5%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 네네. 2021년 2.5% 말씀을 네. 하셨는데 하는 관리 목표가 2%였으니까 그걸 2%였는데 상회하는 수준이 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 해를 보면요. 2020년하고 2019년을 보면은 네. 0.4, 0.5%였어요. 물가 상승률이요? 거의 뭐 그냥 플랫. 상승을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숫자네요. 그러니까 평균 3년 평균을 보면은 한 1%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추세가 아주 가파른 상승, 0%대에서 3%, 2%대로 올라갔고 네. 또 작년 뭐 마지막 세 달은 3%대 후반으로 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 미열이었던 게 이제 고열로 올라갔어요, 몸에. 고열 이제는 해열제를 투입해야 되지 않나.
더 이상 지금까지는 뭐 사이드 이펙트를 생각해가지고 네. 이 사람은 당뇨도 그렇죠. 있고 기저질환도 있고 해서 좀 부작용을 망설이고 걱정하는 있었는데 거죠. 예, 네. 이제는 혈제 투입해가지고 좀 이 고열로 가는 거를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뭐 고려 뭐 여러 가지 고려에 있어서 아마 오늘 결정이 났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미 연준은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남은 올해 얼마나 올릴 것인가 뭐 3회 혹은 뭐 4회에 대한 얘기까지도 지금 뭐 여는 총재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에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는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이 남은 올해 기간 동안은 과연 얼마나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 1.25% 올린 거 사실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벌어질 미래 상황이 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사실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입 물가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환율이 이제 상승, 워낙 약세로 가는 거는 수입물가에서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네. 사실 저게 억제해야 되는 측면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연준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예. 그 작년만 하더라도 특히 연초만 하더라도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뭐 가속화된다, 금리 언제 올리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초점이었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그 제임스 블러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 의원이 얘기하는 바를 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퀀티터티브 타이트닝 그 양적 QT 긴축에 이런 대한 거는, 얘기를 네.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QE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죠. 뭐 완화하는 친숙하잖아요. 것, 네. 퀀티티브 이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상당히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맞아요. 비전통적인 통화 방법이었는데 그 QE를 거치면서 최근까지 이제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한 8.8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달러 자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채권으로 갖고 있겠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줄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금 언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동성 이제 어떤 축소 이런 노력에 대한 게 가시화돼서 지금 그 블러드 연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3월부터 지금 뭐 그 금리 인상한다고 하지만 지금 테이퍼링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 고려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롬 파월 연준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연말 정도나 대학 QT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했지만 긴축, 양적 긴축에 블러드 대해서.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또 미국 상황에서 고려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테일러 그 스탠퍼드대 교수가 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언젠가부터는 사실은 좀 사라지긴 했지만 금리 인상할 때 주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테일러 준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그 이제 물가 기준금리를 기준금리 정할 때 실제 그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우리 경제 성장률하고의 괴리차가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하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지금 그 현재 물가 상승률의 괴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실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이론적 중립금리에다 수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중립금리에다가 물가 상승 관련된 그런 괴리차, 네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과 관련된 괴리차를 더했을 때 적정 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그러면 그 이런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적정 기준 금리가 얼마냐 봤을 때 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나라 그 한은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미국 스탠스와 맞춰서 따라서 금리 올렸을 때 네. 연말 되면 한 1.75%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0.25% 정도가 지금 더 더 높아져야 높은 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한은의 그 이런 그 통화 정책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어쨌든 뭐 지금 물가 상승에 비춰서 추세에 비춰서 봤을 때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이 조금 늦었다고 봤을 때 올해는 지금 그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금통위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대표적으로 서영경 위원 같은 경우도 매파 성격을 갖고 네. 있고 한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지표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 3월 이후에도 계속 기준금리 상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1.25%이기 때문에 만약에 2%로 올린다면 통상적으로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3번 정도를 더 올려야지 이제 2%라는 숫자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년에 과연 이제 2%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일 쉽지 것 같긴 않은 합니다. 결정일 것 같긴 한데요. 네. 글쎄요, 이제 미국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네, 하는 가장 거, 중요한 물가 포인트겠죠. 물가 네. 문제를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까 정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우리의 금리 차, 그렇죠.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네. 결국 이제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금리 결정, 기준금리 결정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예상대로 네. 뭐 4차례 정도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러면 금리가 그러니까 4차례 인상하면 한 1% 포인트 정도 인상하기 때문에 1에서 1.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현재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기준금리를 1.25% 올렸기 때문에 한미 간 정책 금리 차가 이제 그 1.25에서 1%에서 1.25%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결국 한 1% 포인트 정도 차이를 갖고 이제 간다고 봤을 때 네, 네. 단순히 이제 우리 한미 그 정책금리 차만 보고 판단해 결정할 수는 없는 보면 거죠. 그거만 보는 이제 건 본다고 아닌데. 했을 때 그것만 네. 보면 아닌데 아, 네.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상황도 만약 보고 그것만 봐야 되는데 본다면. 그것만 본다고 그러면 네. 1% 포인트 유지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4차례 인상한다 그러면 1% 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실 우리는 1% 3에서 포인트 정도로 올린다 네. 그러면 2% 수준을 약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국내 경제 상황과 밀접히 관련돼 있긴 하지만 네. 미국이 금리를 4차례 인상했을 때 우리도 최소한 2-3차례 정도는 인상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뭐 1%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는 쪽으로 뭐 그 정도 이제 내외 금리 차만 보면 그런데 뭐 사실 이제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예 아마 신임 이제 그 이주열 총재 후임으로 오시는 네. 분이 상당히 고민이 어떤 많을 성향일지. 고민이 좀 많을 것 고민도 같습니다. 많을 여러 거고요. 가지 그 국내 경제 상황이나 또 미국의 어떤 그 금리 결정 추이라든가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결정하는데 좀 뭐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그 아까 교수님 서 교수님 말씀하신 말씀 주셨을 때. 그 블러드 세인루이스 블러드, 연방은행 네. 총재가 4번까지도 올릴 수 인상할 있다. 수도 있다. 네. 네. 그분은 워낙이 원래부터 매파, 아주 성향이. 강성 매파였던 분인데 그렇게 이상할 건 없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래도 중도 혹은 비둘기 옷을 입었던 분들 예를 네. 들어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또 뭐 패트릭 시카고 하커, 네. 네. 그분들마저도 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4번도 뭐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올릴 3번, 수도 4번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 큰 변화인데요.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파월 의장이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강하게 매파로 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 배경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미국이 그만큼 경기 회복,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 자신감 없으면 바탕에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 없으면 그러한 속도로 그러한 규모로 뭐 하기가 4번, 3번, 어렵죠. 4번, 예,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네네. 그만큼 자신감,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요. 또 그게 일정 부분 반영된 게 글로벌 번드 마켓에 ETF가 있어요. 채권 ETF들. 네네. ETF를 보면 장기물이 있고 단기물이 네, 있지 단기도 않습니까? 장단기 그 금리 차 있죠. 그 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게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벌어지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그 스프레드가 지금 3%대 후반, 4%대 초반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 향후 금리는 급격히 올라갈 것이고 이거는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네네. 아주 그 상승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경기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신감이 있다. 네. 그 경기 회복에는. 장단기 그리고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게 벌어진다는 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인식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사이클 경기의 사이클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시장에서는 그걸 반영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는 어떤 환율 증가에 대한 어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는 그래도 가져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최근에 사실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는 상황도 봤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존재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환율 일단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환율에 상당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은에서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린 거가 환율 이슈도 좀 풍분히 감안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에 사실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 당연히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그 공급 병목 현상과 관련돼서도 환율이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중국의 그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특히 이제 가전이라든지 뭐 의류 쪽과 관련된 그 수입 물가 에 상당히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고 소비자 그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그 이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냥 환율이 그러면은 뭐 더 이제 뭐 오르게 되면은 이제 수출 많이 해서 네, 네. 그 경기 개선하는데 도움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지금 사실 이슈가 되는 건 경제 성장률보다는 물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가 상승 압력이 공급 측면에서 우리 부담이 되는 게 더 가속화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은행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향후에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의 불확실성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제 성장에 대한 그 둔화 가능성을 좀 많이 주목을 하는 거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준이 그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단순히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는 물가 물가 안정, 안정을, 네. 정부는 그 경기 부양 경기 뭐 이런 부양이죠. 쪽으로 이제 네. 이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다 고용 목표제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전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보게 되면 미국은 내수 시장 중심이긴 하지만 네네. 고용이 사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테일러 준칙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리를 보게 되면 경제 그 성장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용 쪽에 보는 거고 그다음에 물가 성장의 또 다른 축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적정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 보는 그런 산식이거든요. 네네.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물가만 가지고 테일러 준칙을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사실은 왜 경기를 고려하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용을 우리는 고용인데. 고려 안 해야 되는 거냐.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물 경제에 대한 그 데이터나 그다음에 또 이런 그 물가 수준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고용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더 효과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쪽의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는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안을 지금 설 전에 국회에다 제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올해도 연초에 추경이 지금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 뭐 소비나 이런 소비 진작에 쓰인다면 물가를 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물가를 잡는데 얼마나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는가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글쎄 뭐 이제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잡는다, 물가가 완전히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럼 뭐 지난해 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물가 요인을 보면 예, 예. 이제 사실은 그 금리로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 측면을 컨트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그 물가 상승은 주로 공급 쪽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더 커 보이거든요. 네.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그 상품 가격이 오른 측면,
그리고 뭐 유가도 사실은 그게 이제 공급 측면 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그게 국내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 정도도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공급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제한적이고 기준금리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지만 이제 다만 이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준금리 네. 인상을 통해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억제하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줄 그 기준금리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만 가지고 물가를 완전히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하느니 목표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 물가 안정 목표인 2%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유효하게 작동할 수는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고 하는 네.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그 충격은 물가에 대한 충격은 그거는 공급 측면에서의 그 준 충격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그건 컨트롤이 가능한 거다.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가 이런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충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하는 거는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 측면, 그 공급 서플라이 체인 문제.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너져 있고 이게 네. 회복이 돼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잡히는 건데 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열이 이게 금리가 내리니까. 내리는 건 아니다. 네.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요. 그 공급 문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문제의 시발점이 됐던 게 미중 관계의 악화. 거기서 이제 중국과 호주의 또 관계 악화. 거기서 석탄 수급의 문제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 원자재 이제 수급 문제 네. 측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이 그 근본 원인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하고 나토하고 미국하고 이제 그 국제 그쵸. 그 지정학적 신냉전이라고 문제들. 불릴 정도로 네. 그쪽이 심각해지고 있고 뭐 얼마 전에 북한이 네. 무슨 또 뭐 미사일 뭐 발사체와 이상한 거 미사일을 쐈죠. 싸고 발사하고 한반도에서도 있기 좀 때문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하고 계속 더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공급망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좀 알겠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저희가 금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방역 조치 연장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합동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가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